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의 마천루 꼭대기에 위치한 한솔그룹 회장실은 계절의 흐름조차 있게 할 만큼 고요하고 서늘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분주한 도시의 풍경이 소리 없는 영상처럼 펼쳐졌지만 실내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중심에 한솔식품의 회장 김순자가 있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고 단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은발은 그녀의 철저한 성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맞은편에 앉아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박상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박상무. 순자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지난 분기 매출 하락에 대한 변명이 그게 전부인가? 회 회장님. 시장 상황이 급변했고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순자가 짧게 되물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다.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가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부드럽게 흘렀다. 박상무는 한솔에서 30년을 일했어.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런데 아직도 시간 타령인가? 시장은 전쟁터야. 적군이 총을 쐈는데 잠깐만 우리도 총알 좀 장전하게라고 말할 건가? 그게 아니오라. 나가? 오늘부로 박상무는 한솔 사람이 아니야. 위로금은 두둑이 챙겨주지. 박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순자의 얼음 같은 눈빛과 마주치자 입술만 달싹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30년의 세월이 단 3분의 대화로 허무하게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그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가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민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다. 정리하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은 오후 3시 신월동 재래시장 부지 시찰건입니다. 순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 냄새 나는 곳은 자네가 다녀오면 될 것을. 직접 보셔야 투자에 확신이 서실 거라 판단했습니다. 최근 재개발 구역과 인접하여 잠재 가치가 높다는 보고입니다.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세상은 두 종류였다.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 신월동 시장은 아직 어느 쪽인지 불분명했다. 1시간 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낡고 비좁은 시장. 골목 입구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명품 트렌치코트를 입은 순자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아스팔트가 아닌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위로 그녀의 뾰족한 구두굽이 위태롭게 올라섰다. 학, 이 냄새. 생선 비린내와 눅눅한 채소 냄새 기름에 튀긴 음식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그녀가 기억하는 가난의 냄새였다. 민비서가 재빨리 서류를 펼쳐 보이며 앞장섰지만 순자의 걸음은 느렸다. 주변의 상인들과 손님들이 흐깃거리는 시선이 불쾌했다.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였다. 저렇게 물건을 쌓아두면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며 저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든 음식을 누가 사 먹는단 말인가. 투자의 가치를 따지러 온 발걸음은 점점 회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지러운 냄새의 향연 속에서 전혀 다른 결의 향기가 신라처럼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익숙하면서도 아득한 맑고 깨끗한 라벤더 향이었다. 순간 순자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회장님, 민 비서가 의아한 듯 돌아봤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고개를 돌려 향기가 시작된 곳을 찾았다. 시장 구석 낡은 약재상점 처마 밑에 작은 좌판을 펼쳐놓은 아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5살쯤 되었을까. 달아서 색이 바랜 점퍼를 입은 남자아이가 작은 상자 위에 정성스럽게 만든 향낭 주머니들을 진열해 놓고 있었다. 아이의 뺨은 차가운 바람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나이답지 않게 맑고 차분했다. 예쁜 라벤더 향낭 사세요. 엄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나에 1,000원이에요. 아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야무지게 외치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좌판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라벤더 향은 더욱 짙어졌다. 그냥 흔한 방향제 향이 아니었다. 깊고 은은한, 마치 살아있는 꽃을 코앞에 둔 듯한 향기. 30년도 더 전에 자신의 집 정원에서 직접 키웠던 프랑스산 라벤더와 똑같은 향이었다. 딸 하늘이가 유난히 좋아했던 그 향기. 꼬마야, 순자가 입을 열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 순간 순자는 아이의 깊은 눈매가 어딘가 낯익다고 생각했다. 이거 네가 만든 거니? 아니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만드셨어요.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며 말했다. 순자는 말없이 향낭 하나를 집어들었다. 부드러운 광목천 주머니는 손 안에 따뜻하게 감겼다. 꼼꼼한 바느질 솜씨는 아니었지만 한 땀 한 땀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다. 그런데 그녀의 시선이 주머니 한쪽 구석에 머물렀다. 자주색 실로 수놓아진 아주 작은 무늬, 별이었다. 그것도 그냥 별이 아니었다. 5개의 꼭지점이 살짝 비대칭을 이루며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모양.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30년 전 실종된 딸 하늘이에게 목걸이를 만들어주며 자신이 직접 디자인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별 모양이었다. 이 별 모양은 순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하나만 주렴.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다. 할머니 1,000원인데 됐다. 거스름돈은 그냥 가져.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예쁜 향낭을 골라 순자의 손에 쥐어주며 고개를 꾸벅 숙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복 받으실 거예요?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시장 한복판에 서서 손에 든 작은 향낭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우연일 거야? 세상에 널린 게 별 모양인데. 하지만 이 향기, 그리고 이 기묘할 정도로 똑같은 별 모양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선명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네 걱정스럽게 묻는 민 비서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순자의 세상은 오직 손바닥 위에 작은 향낭 하나에 멈춰 있었다. 어차피 3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이 작은 향낭 하나로 인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드는 반지하방. 낡은 가스보일러가 간헐적으로 힘겨운 소리를 냈지만 방 안의 온기를 지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지영은 얇은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등불 아래서 새로운 향낭 주머니에 들어갈 라벤더 잎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박시우 팍시호가 찬바람과 함께 뛰어들어왔다. 아이의 뺨은 잘 익은 사과처럼 빨갰고 눈은 무언가 큰일을 해낸 사람처럼 반짝였다. 엄마, 나 오늘 향낭 다 팔았어. 그리고 엄청 멋진 할머니가 이것도 줬다. 시우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10,000원짜리 지폐를 자랑스럽게 펼쳐 보였다. 지영은 바느질하다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10,000원 시우야, 향낭은 1,000원인데 혹시 할머니가 돈을 잘못 주신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하나 드렸는데 그냥 가지라고 했어. 엄청 비싼 차 타고 옷도 반짝반짝해. 꼭 드라마에 나오는 회장님 같았어. 지영은 희미하게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의 순수한 흥분이 고단한 그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이의 과한 호의가 마음에 걸렸다. 잘했어 우리 아들. 그래도 다음부터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큰 돈을 주면 받지 마. 세상엔 이유 없는 친절은 없는 거란다. 알았어 엄마.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신이 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영은 작게 한숨을 쉬며 다시 바느질감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시우가 엄마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 맞다. 그 할머니도 엄마랑 똑같은 별 모양이 있었어. 옷깃 사이로 살짝 보였는데 진짜 신기했어. 지영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별 모양 펜던트를 매만졌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아주 어릴 적부터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목걸이. 유일하게 남은 과거의 흔적이자 버려진 자신을 증명하는 아픈 흉터. 그래, 세상엔 비슷한 게 많으니까.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아 하는 척 대답하며 시우를 재촉했다. 자, 이제 그만 씻고 저녁 먹자. 오늘 번 돈으로 시우 좋아하는 계란찜 해줄게. 아이의 해맑은 얼굴 뒤로 지영의 눈빛에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깊은 그늘이 스쳐 지나갔다. 같은 시각 한솔그룹 본사 회장실. 김순자는 책상 위에 놓인 라벤더 향낭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향기는 여전히 은은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소란스러웠다. 민비서. 네, 회장님. 신월동 시장? 그 아이? 이름은 박시우. 그 아이와 그 어머니에 대해 알아봐. 사는 곳, 가족관계, 과거 기록,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단, 순자는 고개를 들어 민 비서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특히 집안 식구들은 더더욱. 알겠습니다. 민 비서가 조용히 회장실을 나가자 순자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향했다. 화려한 보석 아래 블라우스 안쪽에는 또 하나의 목걸이가 숨겨져 있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의 것과 똑같이 만들어 매일같이 차고 다니는 별 모양의 은펜던트.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회장실 문이 열렸다. 순자의 죽은 아들의 아내이자 유일한 손자의 어머니인 최미정이었다. 어머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실까 해서요. 미정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회장실 내부를 빠르게 훑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이곳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촌스러운 향낭 주머니를 발견했다. 어머, 이건 뭔가요? 향이 좋네요. 미정은 마치 순수한 호기심인 양향낭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다. 시어머니는 평생 이런 싸구려 물건을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시장에서 그냥 눈에 띄기에. 순자는 짧게 대답하며 미정의 손에서 향낭을 걷어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다. 그 과민한 반응에 미정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다. 그녀는 겉으로는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무언가 평소와 다르다. 저 향낭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시어머니의 견고한 성에 생긴 작은 균열. 그것은 미정에게 기회일 수도 혹은 위협일 수도 있었다. 피곤하시겠어요, 어머님?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고 돌아서는 미정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한솔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지금 그 어떤 변수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 순자는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벽난로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서랍에서 꺼내온 향낭을 손에 쥐고 있었다. 라벤더 향기가 기억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30년 전의 어느 아침. 8살짜리 딸 하늘이가 토끼 그림이 그려진 가방을 메고 현관에서 방방 뛰고 있었다. 엄마, 나 혼자 이모 집에 갈 수 있어. 다 컸잖아. 당시의 젊은 순자는 출근 준비로 바빴지만 딸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작은 보석함에서 막 주문 제작하는 목걸이를 꺼내 하늘이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다. 우리 하늘이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하늘 아래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라는 증표니까. 펜던트의 별 모양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하늘이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행복하게 웃었다. 그것이 순자가 기억하는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날 오후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늘이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버스 터미널, 파출소, 병원. 그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온 도시를 헤맸다. 남편은 윽박질렀고 세상은 무심했다. 아이는 그녀의 하늘이는 마치 연기처럼 그날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
쫑게야 쫑 순자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고통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은 채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후회와 죄책감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내가 그때 같이 가졌더라면. 다음 날 순자는 보고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신월동 시장으로 향했다. 초조함이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제 그 자리에 아이가 있었다. 오늘도 작은 손으로 향낭을 정리하고 있었다. 순자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때 아이가 무언가 떨어뜨린 것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그 바람에 아이의 얇은 점퍼 옷깃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순자의 눈에 들어왔다. 아이의 목에 걸려있는 낡고 빛바랜 은색 목걸이. 순자는 숨을 멈췄다. 너무 멀어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형태가 너무나 익숙했다. 바로 그때 시우가 고개를 들다 멀리 서 있는 순자를 발견했다. 아이는 반가움에 활짝 웃으며 그녀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순자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아이의 목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아이는 자신의 목걸이를 따라가는 순자의 시선을 눈치챘다. 시우는 자신의 목걸이를 자랑스럽게 만지작거리며 순수한 목소리로 말했다. 와, 할머니, 그 목걸이 우리 엄마도 있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그 한마디가 순자의 세상에 거대한 종을 울렸다. 똑같이 생겼다고 우연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녀의 동공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30년간 멈춰있던 심장이 녹슨 톱니바퀴처럼 고통스럽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외침은 김순자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순간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였다. 곁에 있던 민 비서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른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순자는 민 비서의 목소리도 자신을 걱정스럽게 올려다보는 시우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온 신경은 아이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와 그 너머에 있을 아이의 엄마에게로 향해 있었다. 시우야. 가까스로 짜낸 순자의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까슬했다. 그 목걸이 잠깐만 할머니에게 보여줄 수 있겠니? 네, 이건 엄마가 절대 빼면 안 된다고 해서. 시우가 망설이며 목걸이를 꼭 쥐었다. 그 작은 저항이 순자에게는 오히려 더 큰 확신을 주었다.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는 증거였다. 그래, 알겠다. 어서 엄마에게 가보렴. 날이 춥구나. 그녀는 애써 표정을 갈무리하며 아이의 등을 떠밀었다. 시우가 총총거리며 골목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그녀는 마치 석상처럼 굳어서서 끝까지 지켜보았다. 차가운 세단에 올라타자마자 순자의 통제력은 와르르 무너졌다. 그녀의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고 호흡은 가빠졌다. 민비서, 네 회장님. 방법 수단 가리지 않아. 저 아이 박시우의 DNA 샘플을 확보해. 머리카락 한 올이든 침 한 방울이든 상관없어. 오늘 안으로. 하지만 회장님 그건 법적으로. 법층계의 순자가 날카롭게 민비서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내 딸을 잃은 30년이야 그 세월 앞에서 법이 다 뭔가. 당장 국내 최고의 유전자 검사 기관을 수배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가장 빠른 결과, 가장 정확한 결과를 가져와. 이건 명령이야. 민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회장의 이런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조급함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거대한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처절한 절규였다. 그날 오후 최미정은 개인 비서를 통해 이지영에 대한 뒷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있었다. 결과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다. 이지영 나이 41, 출생 기록 불분명, 8살 무렵 보육원에서 발견되어 임시 주민번호 발급, 이후 여러 입양 가정을 전전했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독립, 최종 학력 고졸, 전과 기록 없음,
현재 미혼모로 아들 박시우와 함께 신월동 반지하 거주 중. 미정은 턱을 고해인 채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고아 빈민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여자. 그녀는 안도감과 함께 더욱 깊은 의문에 빠졌다. 대체 왜, 어머님은 왜 이런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거지? 단순한 동정심이라고 하기엔 어제의 그 과민한 반응과 오늘 아침의 긴급한 외출이 마음에 걸렸다. 미정은 서류에 적힌 8살 무렵 발견이라는 구절에 잠시 시선을 멈췄다. 아주 오래전 집안의 어른들에게서 얼핏 들었던 이야기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시아버지의 전처소생딸, 그러니까 남편의 배다른 누이가 아주 어릴 때 실종되었다는 이야기. 설마? 미정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아니야, 세상에 그런 우연은 없어.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워버렸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뒤였다. 한편 동네의 작은 내과 의원. 강현우는 막 진료를 마치고 나온 지영의 얼굴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지영 씨,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아드님 감기 때문에 오셨지만 이참에 지영 씨도 검사 한번 받아봅시다.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지영은 손을 내저으며 멋지게 웃었다.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앞이 핑 돌며 몸이 휘청였다. 현우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넘어질 뻔했다. 보세요. 이게 그냥 피곤한 겁니까? 어지럼증이 잦고 얼굴도 붓고 이러다 큰 병 납니다. 제가 간단한 혈액 검사라도 해드릴 테니 제발 돈 없어요. 지영은 단호하게 현우의 팔을 뿌리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아닌 가난한 자의 날 선 자존심이 묻어 있었다. 검사할 돈도 혹시라도 병이 있으면 치료할 돈도 없어요. 저 아프면 시우는 누가 봅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진료실을 나섰다. 현우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지영의 저 고집스러운 강인함을 좋아했지만 바로 그 강인함이 언젠가 그녀를 부러뜨릴 것만 같아 불안했다. 밤 11시. 한솔그룹 회장실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순자는 창밖에 야경을 등진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오후에 민 비서는 보고를 마쳤다. 아이스크림을 선물하는 척하며 아이가 먹던 숟가락을 확보했고 즉시 국내 최고의 유전자 연구소로 넘겼다고. 결과는 내일 새벽에나 나올 것이라고 했다. 기다림의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며 그녀의 피를 말렸다. 만약 그 아이가, 그 여자가 정말 하늘이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엄마라고 말할 자격이 내게 있는가?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다시 한번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똑똑. 그때 조용히 노크 소리가 들렸다. 약속된 시간보다 훨씬 일렀다.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 비서가 굳은 얼굴로 들어와 하얀색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연구소 측에서 긴급 사안이라며 직접 가져왔습니다. 순자는 마른 침을 삼켰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평생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도 떨어본 적 없는 손이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봉투에 밀봉이 뜯겼다. 그 소리가 고요한 회장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꺼냈다. 복잡한 유전자 배열 지도와 전문 용어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모두 지나쳐 서류의 가장 마지막 장으로 시선을 옮겼다. 유전자 검사 결과 요약보고 의뢰자, 김순자 대상자, 박시우 추정 외손자, 그리고 마지막 한 줄. 그녀의 온생이 달려있는 한 줄의 문장. 순간 그녀의 숨이 멎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서류의 글자들이 춤을 추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몇 번이고 비볐지만 그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친자 관계 확률 모계 99.8% 서류가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의자에 주저앉듯 몸을 기댄 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30년간 얼어붙어 있던 눈물샘이 마침내 터져버린 것이다. 소리 없는 오열이 차가운 회장실의 공기를 가득 메웠다. 하늘아, 내 딸, 살아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김순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눈물의 밤이 지나간 자리는 기묘한 평온함과 함께 강철 같은 결의가 대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자산을 되찾으려는 기업의 총수 김순자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문 변호사인 김앤장의 최고 파트너 최 변호사를 회장실로 불렀다. 상황은 들었을 겁니다. 순자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앞에는 5억 원짜리 자기압수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신월동의 이지영 씨.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내 딸입니다. 지난 30년간의 세월에 대한 보상금이요.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 안정자금도 포함되어 있소. 이걸 전해주고 정중하게 내 집으로 모셔오세요. 최 변호사는 노련한 법조인이었지만 이 상황은 그에게도 낯설었다. 회장님, 혹시 직접 만나보시는 것이? 아니, 순자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지금 그 아이는 혼란스러울 거요. 가난한 삶에 익숙해져 있겠지. 내가 갑자기 나타나 엄마라고 한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게야. 우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순서요. 돈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빨리 여는 법이지. 그것이 순자가 30년간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었다. 돈과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었다. 그녀는 딸을 되찾는 이 문제 역시 하나의 거대한처럼 접근하고 있었다. 감정적인 접근은 실패의 확률을 높일 뿐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고 있었다. 거기 나왔게? 오전의 햇살이 반지하 방의 좁은 창문으로 비스듬히 스며들고 있었다. 이지영은 어젯밤 늦게까지 향당을 만드느라 퀭한 눈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제 의사 선생님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지만 당장 오늘 먹고 살 걱정이 더 급했다. 그때 누군가 낡은 현관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문 밖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지영 씨 되십니까? 저는 김순자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최진혁 변호사라고 합니다. 김순자 지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제 시우에게 10,000원을 줬다는 그 할머니. 하지만 법률 대리인까지 보낼 이유가 없었다. 불안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시우를 방 안으로 들여보내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잠시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 변호사는 좁고 눅눅한 방 안을 한번 훑어보고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영은 마지못해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는 소파 대신 낡은 식탁 의자에 꼿꼿하게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다. 김순자 회장님께서는 이지영 씨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으시고 깊은 유감을 표하셨습니다. 이에 이지영 씨와 박시우 군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작은 성의를 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지영 앞으로 내밀었다. 지영이 망설이며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5억 원이라고 적힌 자기 압수표였다. 이게 뭐죠?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액이었다.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후원금이고요. 회장님께서는 이지영 씨를 따님처럼 생각하고 앞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자 하십니다. 이 집을 떠나 회장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 거처로 옮기시는 것이 조건입니다. 따님처럼. 그 한마디에 지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보상금, 후원금 조건. 이 모든 단어들이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모욕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지난 40년의 세월, 악착같이 버텨온 그녀의 모든 삶이 이 돈 몇 푼으로 평가당하는 기분이었다. 나가요? 네, 나가라고요? 지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수표를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쫙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5억 원짜리 수표가 두 동강 났다. 최 변호사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지금 무슨 짓입니까? 내 인생이 돈으로 보입니까? 내 아들과 내가 동정받아야 할 불쌍한 존재로 보여요. 그깟 돈으로 내 삶을 사겠다니.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필요 없으니까 그 돈 가지고 당장 나가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녀는 찢어진 수표를 최 변호사의 얼굴에 던지고는 문을 활짝 열었다. 그녀의 격렬한 분노 앞에서 노련한 변호사도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찢어진 수표 조각을 챙겨들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분노와 서름이 뒤섞여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변호사가 떠나고 한 시간쯤 지났을까. 지영이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있을 때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지영은 또 변호사일까 싶어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우아한 트위드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세련된 중년 여성이었다. 최미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 씨 맞으시죠? 미정은 부드럽게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전 김순자 회장님의 며느리 되는 사람이에요. 어머님께서 걱정이 많으셔서요. 혹시라도 변호사가 무례하게 굴지는 않았나 싶어서요. 지영은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등장에 경계심을 풀지 못했다. 미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고급 쇼핑백을 내밀었다. 약소하지만 선물이에요. 어머님께서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것 같아서요. 원래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이셔서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한없이 상냥했지만 힘든 사람이라는 단어는 지영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바늘처럼 찔렀다. 미정은 집 안을 힐끗 보며 혀를 차는 듯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러다 보니 가끔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머님의 선의를 악용해서 뭔가를 더 뜯어내려는 사람들이요.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지영은 차갑게 대답했다. 저는 바라는 것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선물도 도로 가져가세요. 어머, 왜 그러세요? 성의인데. 그 성의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전해주세요. 저와 제 아들은 저희 힘으로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요. 지영의 단호한 태도에 미정의 입가에서 미소가 잠시 사라졌지만 그녀는 곧 다시 우아한 가면을 썼다. 알겠어요. 그 마음도 존중해야겠죠. 하지만 너무 힘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미정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돌아섰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이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이 여자 사이에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위협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었다. 그날 오후 지영은 동네 식당 주방에서 정신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변호사와 며느리의 연이은 방문으로 머릿속은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자꾸만 현기증이 일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녀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채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며 세상이 빙글 돌았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 더미를 놓쳤다. 쨍그랑 요란한 소음과 함께 그녀의 의식이 암흑 속으로 꺼져 내렸다. 식당 안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지며 지영은 차갑고 딱딱한 타일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이지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익숙한 반지하 방의 얼룩진 천장이 아닌 새하얀 병실의 천장이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엄마 정신이 들어 곁에 있던 시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시우야, 여긴... 식당에서 엄마가 쓰러졌어. 식당 아주머니가 119 불러서 병원에 왔어. 지영은 희미한 기억을 더듬었다. 접시 깨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그녀는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김순자였다. 그녀는 어제 멀리서 보았던 값비싼 트렌치코트 대신 간소하지만 기품 있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민 비서나 변호사도 대동하지 않는 채 오직 혼자였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냉정함이나 권위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30년간 억눌러온 고통과 불안, 그리고 애틋함이 뒤섞인 한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다. 몸은 괜찮으니? 순자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그녀는 침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시우는 낯선 할머니의 등장에 잔뜩 경계하며 엄마의 뒤로 숨었다. 지영은 순자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변호사를 보내 자신을 돈으로 사려 했던 사람, 며느리를 보내 자신을 은근히 협박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 그녀의 얼굴은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상처받고 슬퍼 보였다. 지영은 혼란스러웠다. 누구? 시저, 왜 자꾸 저희 앞에 나타나시는 건가요? 순자는 지영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지영의 목에 걸린 별 모양 목걸이를 가리켰다. 그 목걸이, 아주 오래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것과 똑같구나.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겠지.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영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 이름은 김순자다. 그리고 내 어미다. 그 한마디는 폭탄과도 같았다. 지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어미라고 엄마 평생을 그리워하면서도 저주했던 그 단어. 보육원 아이들이 놀릴 때마다 울면서 부정했던 그 존재.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내 엄마는 날 버렸어요. 8살 때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두고 사라졌다고요. 버린 게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다. 내가 너를 잃어버린 거라고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다. 매일 밤 내 꿈을 꾸고 매일 아침 너를 찾아 헤맸어.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나셨는데요? 지영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녀의 눈에는 불신과 분노가 이글거렸다. 30년 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내가 길거리에서 울고 있을 때 밥을 굶고 맞으면서 자랄 때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요? 이제 와서 엄마라고 웃기지 마세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느라. 순자의 입에서 하늘이라는 이름이 흘러나왔다. 지영이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녀의 진짜 이름.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지영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상처가 터져 나오는 듯했다. 그 이름 부르지 마. 난 하늘이가 아니야. 이지영이에요. 당신 딸은 30년 전에 죽었다고요? 아니다. 넌 내 딸이야. 이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다. 이딴 누추한 병실이 아니라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마. 이 아이도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할 거야. 그러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날 따라오너라. 순자는 사과를 하면서도 여전히 명령하는 투였다. 그것은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온 그녀의 어쩔 수 없는 습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가장 좋은 것을 줌으로써 모든 것을 보상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말이 지영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이딴 누추한 병실, 고집부리고. 순자의 모든 말은 지영이 악착같이 지켜온 30년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싫어요. 지영은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냈다.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신 돈도 당신 집도 필요 없어. 난 당신 딸이 아니니까. 30년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나한테 엄마는 없어요. 그러니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것은 거절을 넘어선 완전한 단절의 선언이었다. 순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생각지도 못했다. 딸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다.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딸의 불행했던 과거를
깨끗이 지워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눈앞에 딸은 돈도 명예도 아닌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벽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다. 하늘아, 제발 나가요. 당장 나가. 지영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메웠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때 병실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조용히 사라졌다. 최미정이었다. 그녀는 문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계는 서늘하고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생각보다 더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저 둘은 절대 결코 다시 합쳐질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계획대로 지내에게. 순자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병실을 나섰다. 텅 빈 복도에 홀로 선 그녀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찾았지만 동시에 다시 잃어버린 것만 같은 지독한 상실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쳐왔다. 병원에서의 격렬한 만남 이후 며칠이 흘러렀다. 이지영은 그날 바로 퇴원수속을 밟았다. 의사는 정밀검사가 시급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김순자의 돈으로 병원비를 내느니 차라리 아픈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원래의 궤도로, 아니 더 나쁜 궤도로 돌아왔다. 병원에서 쓰러졌다는 소문이 퍼져 일하던 식당에서도 눈치가 보였다. 주인 아주머니는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는 사람을 계속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영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가진 기술도 내세울 학력도 없는 미혼모에게 세상은 냉혹했다. 남은 돈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시우의 얼굴에는 그늘이 졌다. 지영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타들어 가는 속을 억지로 삼켰다. 김순자가 내밀었던 5억 원짜리 수표의 잔상이 독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떠다녔다. 차라리 그걸 받을 걸 그랬나. 그런 나약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건 내 삶을 파는 짓이야.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아.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그녀는 겨우 동네의 작은 국밥집 주방 보조 자리를 구했다. 이전보다 급여는 적고 일은 훨씬 고됐지만 지영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새로 일하기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점심시간. 국밥집은 밀려드는 손님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지영은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주방 안에서 쉴 새 없이 그릇을 나르고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뚝배기를 닦았다. 바로 그때였다. 어머, 여기가 새로 생긴 맛집인가 보네. 귀에 익은 잊고 싶었던 목소리가 식당 입구에서 들려왔다. 최미정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딱 봐도 부유해 보이는 친구 2명을 대동하고 있었다. 명품 핸드백과 화려한 옷차림은 허름한 국밥집의 풍경과 노골적으로 어울리지 않았다. 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미정의 예리한 눈이 먼저 그녀를 발견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여기서 이런 일을 다 하고 있었네. 미정은 과장되게 놀란 척하며 지영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땀에 젖은 지영에게로 쏠렸다. 이지영 씨, 맞죠? 아이고, 꼴이. 이게 뭐야?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기서 고생하고 있네. 우리 어머님 마음 아프시게. 미정의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미정아, 아는 사람이야. 행색이 왜 저래? 응, 딱한 사람이야. 우리 어머님이 좀 도와주려고 하셨는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존심만 세우더라고. 요즘 저런 사람들 많잖아. 동정심 이용해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사람들.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사람.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지영의 가슴에 정확히 박혔다. 지영은 입술을 깨물며 미정을 노려보았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 내가 틀린 말 했니? 5억도 부족했어.
아니면 정말 우리 어머님 딸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건가 고하라더니 그래서 더 집착하는 건가 보네. 없는 식물처럼. 없는 식물. 지영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가장 숨기고 싶은 상처였다. 미정은 정확히 그곳을 알고 파고들고 있었다. 그만하세요. 여긴 내 일터예요. 손님으로 온 게 아니면 당장 나가주세요. 나가라니? 지금 누구한테 명령이야. 천박하게 너 같은 게 감히 나한테. 미정의 우아한 가면이 벗겨지고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배추김치 접시를 집어들었다. 내 주제를 알려줘야겠구나. 넌 평생 이렇게 남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나 치우면서 살 운명이야. 감히 어딜 넘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정은 김치 접시를 지영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쏟아부었다. 촥 시뻘건 김치 국물과 김치 쪼가리들이 지영의 얼굴과 머리옷 위로 끔찍하게 흘러내렸다. 식당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손님들은 모두 경악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지영의 뺨을 타고 흐르는 김칫 국물은 마치 피눈물 같았다. 굴욕감과 모멸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꺄! 미정의 친구들이 비명을 질렀다. 주인 아주머니가 놀라 주방에서 뛰쳐나왔다. 하지만 지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 사이로 미정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차갑게 아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래,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잃을 것도 지킬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리고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차가운 물이 가득 담긴 주전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최미정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었다. 쏴! 이번에는 미정이 비명을 지를 차례였다.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와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가 차가운 물에 흠뻑 젖어 엉망이 되었다. 김치 냄새와 물비린내가 뒤섞여 역한 냄새를 풍겼다. 네, 네가 감히 미정이 충격과 분노로 말을 잇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지영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난 뿌리 없는 식물일지 몰라도 넌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쓰레기야.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이게 물이 아니라 끓는 국밥 국물이 될 줄 알아. 그 순간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달려와 지영의 팔을 잡아챘다. 너 미쳤어? 지금 손님한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 너 해고야? 해고. 그 단어가 지영의 귓가에 차갑게 박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던졌다. 그리고 엉망이 된 몰골로 식당 안 모든 사람들의 동정과 경멸의 시선을 받으며 묵묵히 국밥집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김치 냄새에 젖은 그녀의 뺨을 아프게 스쳤다. 눈물이 나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치 냄새는 사흘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이지영은 아무리 몸을 씻어내도 옷을 빨아도 그날의 굴욕적인 냄새가 자신의 영혼에까지 스며든 것 같았다. 해고당한 후 그녀의 세상은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밥을 거의 넘기지 못했다. 속이 메스꺼웠고 입안에서는 자꾸 쇠 맛이 났다. 손과 발은 눈에 띄게 붓기 시작했고 계단을 두세 개만 올라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그저 너무 지쳐서 마음이 아파서 몸도 따라주는 것이라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내온 위험 신호를 그녀가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해온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고 있었다. 엄마 또 머리 아파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고 있는 지영을 보며 시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이의 눈에는 엄마를 향한 불안감이 가득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지영은 아들을 안심시키려 희미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남은 돈은 이제 몇만 원이 전부였다.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시우의 우유값도 없었다. 절망이 차가운 쇠사슬처럼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접고 동네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라도 해보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담당 직원의 대답은 냉정했다. 이지영 씨는 안타깝지만 긴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셨습니다. 네, 왜죠? 전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요. 글쎄요. 저희도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최근 대기업의 후원을 받기로 했다가 거절한 기록이 있으시네요. 이런 경우는 자립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후원. 김순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영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우연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놓으려는 것이 분명했다. 최미정의 그 서늘한 미소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주민센터를 나섰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파랗고 높았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리, 이제 남은 것은 죽음의 그림자뿐이었다. 시우, 우리 아들, 어떡하지? 그녀가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절뚝이며 걷고 있을 때 누군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동네 내과 의사 강현우였다. 그는 지영의 퉁퉁 부은 얼굴과 다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지영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장 저와 함께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건 그냥 피곤한 수준이 아니에요. 놔주세요, 선생님. 괜찮아요. 뭐가 괜찮다는 겁니까? 지금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라고요. 제발,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현우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자신의 작은 의원으로 끌고 갔다. 그는 지영을 진찰 의자에 앉히고는 곧장 혈액과 소변을 채취해 긴급 검사를 의뢰했다. 1시간이 지났을까? 팩스로 전송된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현우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멍하니 앉아있는 지영에게 다가갔다. 이지영 씨.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각오하고 들으셔야겠습니다. 만성신부전. 최종 단계입니다. 콩팥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지영은 아무 표정 없이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들렸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신장 이식.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가서 투석을 시작하고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한시가 급해요. 신장 이식. 수억 원이 든다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단어. 지영의 입가에 희미한 실소가 떠올랐다. 죽는다는 얘기군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이나 후원단체를 소용없어요. 지영은 조용히 말을 잘랐다. 이미 다 막혔어요. 전 그냥 여기서 끝인가 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눈물도 분노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현우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최미정은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와인잔을 기울이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네, 이사님. 신월동의 이지영이라는 여자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께 사기치려던 여자요. 혹시라도 이사님 재단에 후원 신청 같은 거 들어오면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아시죠? 수화기 너머에서 알겠다는 대답이 들려오자 미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사회복지재단의 이사는 그녀의 대학 선배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면 이지영 같은 사람은 서류 심사 단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다. 벌레는 벌레답게 살아야지. 감히 누굴 넘봐.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같은 시각 반지하 방. 지영은 잠든 시우의 얼굴을 하염없이 쓸어보고 있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칼처럼 저몄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다시 차가운 보육원으로 가게 될까? 그녀는 낡은 서랍을 열어 어릴 적부터 간직해온 별 모양 목걸이를 꺼냈다.
펜던트 뒷면에는 달아서 거의 보이지 않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하늘 아래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하늘. 그래, 내 이름은 하늘이었지.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이름처럼 자유롭게 날아본 적이 없구나.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작은 메모지에 서툰 글씨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김순자 회장님께 그때였다. 갑자기 숨이 컥 하고 막혀왔다. 눈앞이 흐려지고 손에 든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통증과 함께 의식이 빠르게 멀어져 갔다. 안 돼. 시우야, 엄마가.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힘없이 옆으로 쓰러졌다. 차갑고 축축한 방바닥의 감촉이 그녀의 마지막 감각이었다. 한편 김순자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이지영이 식당에서 해고당했다는 것, 그리고 주민센터의 지원 대상에서도 탈락했다는 것. 최미정이 뒤에서 손을 썼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은 없었다. 그녀는 답답함에 주먹을 꽉 쥐었다. 딸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상황이 미칠 것만 같았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순자 회장님 되십니까? 저는 강현우라고 합니다. 이지영 씨, 지영 씨가 지금 위독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지영 씨가 지금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제가 막 발견했는데 의식이 없어요. 주소가 신월동. 순간 순자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전화기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지금 뭐라고 했나? 빨리 오셔야 합니다. 제가 일구를 불렀지만 보호자가 지금 이지영 씨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코트도 챙기지 못한 채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차 대기시켜 당장.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회장실을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이 비상계단을 구두굽이 부서져라 내달렸다. 30년 전 딸을 잃어버렸다는 전화를 받았던 그날처럼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가 급정거하며 멈춘 곳은 눅눅하고 어두운 반지하 주택 앞이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이미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순자는 거의 기다시피 차에서 내려 활짝 열려있는 낡은 철문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구급대원들에게 둘러싸여 차가운 바닥 위에 인형처럼 쓰러져 있는 딸의 모습을.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 미동도 없는 가녀린 몸. 30년간 찾아 헤맸던 내 딸이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하늘아? 순자의 입에서 짐승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다. 한솔그룹 산하 VIP 병동의 응급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김순자의 연락을 받은 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최고의 의료진을 소집했다. 이지영은 온갖 종류의 튜브와 기계장치에 둘러싸인 채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순자는 응급실 밖 복도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넋이 나간 얼굴, 흐트러진 머리 구겨진 정장. 한솔그룹의 철의 여왕이라 불리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귓가에는 조금 전 의사가 뱉어냈던 절망적인 단어들만 맴돌았다. 급성 심부전 요독증 쇼크. 심정지 직전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그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스르르 주저앉았다. 곁에서 민 비서와 강현우가 걱정스럽게 그녀를 지켜보았지만 아무런 위로도 들리지 않았다. 30년 전 딸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이 지금 눈앞에서 딸을 또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찢어발기고 있었다. 내가 딸을 죽이는구나. 내 오만함과 어리석은 자존심이 내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다. 자신의 방식으로 보상하면 딸이 돌아올 것이라 착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칼날이 되었음을 그녀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응급처치를 마친 지영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순자는 유리창 너머로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딸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저 가녀린 몸으로 대체 어떤 세월을 견뎌온 것일까? 다음 날 오후 지영은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다. 눈을 뜨자마자 그녀가 찾은 것은 아들 시우였다. 민 비서가 따로 마련된 방에서 돌보고 있다는 말에 그녀는 잠시 안도했지만 이내 싸늘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긴 어디죠? 한솔병원이다. 내가 너를 이리로 옮겼다. 병실 구석 의자에 앉아 밤을 샌 순자가 조용히 대답했다. 지영의 얼굴이 즉시 경계심으로 굳어졌다. 당장 퇴원시켜주세요. 안 된다.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당장 혈액투석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신장 이식을 준비해야 해. 누구 마음대로요? 지영이 링거를 꽂은 팔을 움직이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내 몸이에요. 죽든 살든 내가 알아서 해요. 당신 도움은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도움이 아니다. 이건 어미로서의 책임이다. 책임이요. 지영이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30년 동안 내팽개쳐 뒀던 책임을 이제 와서 지시겠다 장난하세요.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는 거. 하늘아 제발. 그 이름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영이 거의 비명을 질렀다. 중환자실의 침대가 그녀의 격한 움직임에 삐걱거렸다. 당신이 원하는 게 대체 뭐예요? 날 이 비싼 병실에 가둬놓고 당신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나를 살려놓고 평생 당신 발밑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게 당신이 말하는 책임이에요. 난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지금 여기서 죽는 게 나아요. 그녀는 이식도 투석도 그 어떤 치료도 거부했다. 순자가 제안하는 모든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올가매려는 족쇄로 받아들였다. 삶에 대한 희망보다 김순자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컸다.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딸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그런 자신의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딸에 대한 원망과 분노,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절망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영의 침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너는 순자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너는 죽음으로 나를 벌주려는 것이냐?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라는 그것이 네가 어미에게 하는 복수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짱 날카로운 파열음이 중환자실의 고요함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순자의 손바닥이 지영의 헬쑥한 뺨을 그대로 후려친 것이다. 순간 세상이 멈췄다. 지영도 순자. 자신도 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시우와 강현우도 모두 숨을 멈췄다. 지영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돌아갔고 하얀 뺨 위로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다. 순자는 자신의 손바닥을 망연히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30년 만에 만난 딸의 얼굴에 내가 손을 대다니? 그녀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늘아 제발. 엄마가 다 잘못했다.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지영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뺨은 불타는 듯 뜨거웠지만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의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비어 있었다. 텅 빈 폐허와도 같은 눈이었다. 그녀는 아주 작고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순자의 울음소리를 뚫고 그녀의 심장의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내 엄마는 30년 전에 죽었어요. 그것은 마지막 사형 선고였다. 순자는 딸의 텅 빈 눈을 마주하며 자신과 딸 사이에 놓인 30년이라는 세월의 강이 결코 건널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 중환자실의 공기는 죽음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이지영은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모든 치료를 거부했다.
투석을 위해 꽂으려는 주삿바늘을 빼버렸고 가져다주는 음식에는 입조차 대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눈을 감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한 채 스스로를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었다. 김순자는 매일같이 병실 밖을 지켰다. 하지만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딸의 뺨에 남겼던 붉은 손자국은 이제 그녀의 심장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유리창 너머로 쓰러져가는 딸의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권력도 돈도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도 굳게 닫힌 딸의 마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모든 광경을 작은 아이 박시우가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민 비서가 아이를 위해 병원 근처에 작은 호텔방을 잡아주었지만 시우는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 복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보냈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멋쟁이 할머니가 엄마를 때렸는지, 왜 엄마가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맞으려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아이의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단 하나였다. 엄마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 하루는 복도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이지영 환자분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합니다. 환자 본인이 치료 의지가 전혀 없으니, 투석 거부에 영양 공급까지 안 되고 있으니 버티는 게 용할 정도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 그 말이 아이의 작은 가슴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다. 시우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어른들은 모두 슬픈 얼굴만 하고 있을 뿐 아무도 엄마를 살리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엄마마저도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었다. 안 돼. 엄마가 없어지면 안 돼. 그날 밤 시우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결심을 했다. 다음날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 시우는 작은 가방에 자신의 유일한 보물인 낡은 곰 인형과 어제 남겨두었던 빵 한 조각을 챙겨 넣었다. 그리고 민비서 아저씨가 잠든 틈을 타 조용히 호텔방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아이의 얇은 점퍼를 파고들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아이는 며칠 전 변호사 아저씨가 엄마에게 주고 갔던 명함 하나를 기억해냈다. 그 명함에 적혀있던 한솔그룹이라는 글자. 시우는 지나가는 어른에게 명함을 보여주며 물었다. 아저씨, 이 회사 어디로 가야 해요? 어른들은 이른 새벽에 혼자 돌아다니는 아이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대부분은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주었다. 시우는 몇 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한참을 헤맨 끝에 마침내 거대한 빌딩 숲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높고 웅장한 건물 꼭대기에서 한솔이라는 글자를 발견했다. 하지만 아이가 찾고 있는 곳은 회사가 아니었다. 할머니의 집이었다. 시우는 회사 앞에서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에게 다시 물었다. 할머니, 이 회사 회장님은 어디 사세요? 꼬마야, 네가 회장님은 알아서 뭐 하게. 우리 엄마가 아파요. 할머니가 도와줘야 해요. 아이의 절박한 눈빛에 청소 아주머니는 무언가 딱한 사정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다시 버스를 타고 한참을 걸었다. 아이의 작은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였다. 마침내 아이의 눈앞에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거대한 저택들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집. 철문에는 한솔그룹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저기다. 시우는 거대한 철문 앞으로 다가갔다. 키보다 훨씬 높은 문틈으로 보이는 정원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외쳤다. 계세요 할머니, 저 시우예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경비실에 있던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퉁명스럽게 물었다. 누구냐 넌 여긴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야. 어서 돌아가. 할머니 만나야 돼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안 된다. 썩 하거라. 시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엄마가 죽어가고 있었다. 아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할머니. 그때였다. 시끄러운 소리에 저택 안에서 누군가 인터폰을 받았다. 김순자였다.
그녀는 딸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고 막 병원으로 가려던 참이었다. 누구냐고 물었잖나. 회장님, 웬 꼬마? 아이 하나가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당장 쫓아내겠습니다. 꼬마. 순간 순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설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비원에게 말했다. 잠깐. 내가 직접 나가보지. 잠시 후 무거운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안에서 나온 순자는 문 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흙투성이가 된 신발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 빨갛게 언 작은 손. 시우였다. 할머니. 시우는 순자를 보자마자 와락 눈물을 터뜨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이는 순자의 발 앞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네. 아이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두 손을 모으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절을 하기 시작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말 안 듣는 것도 저 때문이에요. 제발 우리 엄마 죽게 하지 마세요. 시우야. 순자는 비명을 지르듯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세상 그 무엇에도 굴복해 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자신의 발치에서 울며 애원하는 어린 손자의 모습 앞에서 그녀의 모든 자존심과 권위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것은 자신의 죄가 자신의 오만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결과였다. 제가 가진 거 다 드릴게요. 이 곰인형도 드릴게요. 제발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작고 차가운 아이의 몸이 그녀의 품 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순자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한 기업의 회장이 아닌 그저 하나의 할머니로서 한 여자의 어미로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울고 있는 손자를 품에 꼭 껴안은 채 굳은 결심을 했다. 그래, 할머니가 꼭 살릴게.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내 엄마가 날 평생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살려낼 거야. 이 할머니가 약속할게. 이것은 더 이상 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다. 한 생명을 자신의 핏줄을 그리고 이 어린 손자의 세상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선전포고였다. 김순자는 시우의 작고 차가운 손을 잡고 중환자실로 돌아왔다. 이지영은 여전히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삶의 모든 빛이 꺼져버린 듯했다. 순자는 더 이상 딸을 설득하거나 명령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문 앞에 서서 시우를 지영의 침대 쪽으로 가만히 밀어주었다. 시우는 흙투성이가 된 무릎으로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로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 지영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아들의 엉망이 된 몰골을 본 순간 그녀의 텅 빈 눈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었다. 시우야, 왜 이러고 있어? 엄마 죽지 마.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시우는 엄마의 앙상한 손을 꼭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무서워. 엄마 없어지는 거 너무 무서워. 엄마 없으면 나도 그냥 따라 죽을 거야. 아이의 절규는 그 어떤 명의의 처방보다 그 어떤 어미의 애원보다 강력했다. 지영의 온몸이 격렬하게 떨려왔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 위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차가운 보육원 바닥에서 홀로 울던 8살의 자신을, 엄마에게 버려졌다고 손가락질 받던 외로운 자신을. 그녀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되풀이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 앞에 서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김순자를 보았다. 증오와 원망은 여전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아들이 살기 위해선 내가 먼저 살아야 했다. 알았어요. 지영의 입에서 모기만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할게요. 수술.
그것은 화해도 용서도 아니었다. 오직 아들을 위한 한 어미의 처절한 항복 선언이었다. 전 그 하여튼 이지영이 수술에 동의하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김순자의 힘은 이럴 때 발휘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신장 이식팀이 소집되었고 온갖 검사가 즉시 시작되었다. 문제는 공여자였다.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뇌사자의 신장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없었다. 유일한 방법은 생체간 이식뿐이었다. 순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조직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다. 혈액형은 물론 모든 조직적 합성 검사에서 모녀는 완벽에 가까운 일치율을 보였다. 의사마저도 하늘이 도운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 순자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것이 신이 자신에게 내린 마지막 속죄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최미정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수술이 성공하면 지영이라는 여자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김순자의 딸이 된다. 자신의 아들이 유일한 상속자라는 지위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었다. 이대로는 안 돼. 어떻게든 막아야 해. 그녀는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에게 은밀한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후원하는 인터넷 언론사의 악질적인 기자였다. 최 이사님 분부만 내리시죠. 기사 하나 터트려줘요. 자극적으로. 한솔그룹 김 회장 갑자기 나타난 혼외자에게 신장이식 강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잔인한 모성애 이런 식으로. 돈이 없어 죽어가는 딸에게 이식을 빌미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뉘앙스로. 수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 심산이었다.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행위를 재산을 둘러싼 추악한 거래로 둔갑시키려는 잔인한 계략이었다. 그러나 미정은 김순자를 얕보고 있었다. 민 비서는 이미 미정의 모든 통화 내역과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기사가 터지기 직전 그는 모든 증거를 순자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순자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어리석은 것. 그녀는 즉시 국내 5대 일간지와 방송사 사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한솔그룹 김순자입니다. 조만간 제 개인사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가 돌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제 딸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 문제를 가십거리로 다루는 언론사가 있다면 그 즉시 한솔그룹의 모든 광고를 중단하겠습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수조원의 광고비를 집행하는 대기업 총수의 경고는 그 어떤 법보다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미정의 비열한 계획은 싹도 틔워보지 못한 채 물거품이 되었다. 마침내 수술 당일, 수술실 앞 복대는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씨가 차갑게 켜져 있었다. 시우는 강현우의 품에 안겨 두 손을 꼭 모은 채 기도하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수술실 안, 2개의 수술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한쪽에는 늙은 어머니가, 다른 한쪽에는 젊은 딸이 누워 있었다. 마취가 시작되고 집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메스. 의료진들의 손놀림이 분주해졌다. 절개와 지혈 박리가 이어졌다. 한 사람의 몸에서 생명의 일부가 조심스럽게 분리되이 다른 한 사람의 몸으로 옮겨지는 숭고하고도 치열한 과정이었다. 모니터의 기계음과 의사들의 짧은 구호만이 고요한 수술실을 채웠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1시간, 3시간, 5시간. 복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피가 말라갔다. 수술 시작 후 6시간이 지났을 무렵 순자의 수술대에서 위급한 경고음이 울렸다. 환자 혈압 급격히 떨어집니다. 쇼크 우려 수혈팩 추가 준비해. 고령의 나이에 장시간의 수술을 버티는 것은 순자에게도 무리였다. 의료진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집도인은 침착했다. 그는 수십 년의 경험으로 다져진 손놀림으로 위기를 수습해 나갔다. 지옥 같은 몇 분이 흐르고 마침내 경고음이 멎었다. 수술은 다시 안정 궤도에 올랐다.
그리고 다시 2시간이 흘렀다. 수술 중이라고 켜져 있던 붉은 등이 마침내 탁 소리를 내며 꺼졌다. 거의 탈진 상태로 기다리던 시우와 강현우가 벌떡 일어섰다.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녹초가 된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그는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피곤하지만 안도감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우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강현우도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잠시 후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순자와 지영이 나란히 다른 침대에 실려 회복실로 옮겨졌다. 2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몸 안에서는 하나의 생명이 함께 숨쉬고 있었다. 육체의 수술은 끝났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꿰매는 진짜 수술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수술 후 사흘이 지났다. 김순자는 고령의 나이가 무색하게 빠른 회복 속도를 보였다. 의식은 수술 다음 날 바로 돌아왔고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에는 곧장 민 비서를 통해 회사의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는 다시 한솔그룹의 철의 여왕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내린 지시는 그룹 법무팀을 총동원하여 최미정의 모든 비리 증거를 수집하라는 것이었다. 이지영을 뒷조사하고 주민센터와 사회복지재단에 압력을 넣고 악성 기사를 사주한 통화 녹취록과 이메일 내역까지. 민 비서가 수집해온 증거는 차고 넘쳤다. 그것들은 최미정이라는 인간의 탐욕과 잔인함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같은 시각 최미정은 성북동 저택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시어머니는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을 따르는 몇몇 이사들에게 연락해 자신의 편을 만들어보려 애썼지만 대부분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피했다. 김순자의 제국에서 그녀는 이미 고립되어 있었다. 수술 후 닷새째 되던 날 아침, 순자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했다. 한솔그룹의 모든 계열사 사장단과 핵심 이사진이 참여하는 긴급 이사회였다. 화면 너머의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소집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최미정 역시 불안한 얼굴로 자신의 집무실에서 회의에 접속해 있었다. 순자는 아무런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이 자리는 한솔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 회의실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30년 전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 김하늘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화면 속 모든 임원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최미정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다. 순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제 딸은 지난 30년간 이지영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온갖 고초를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곁에서 제 신장의 일부를 이식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녀는 민 비서에게 눈짓했다. 민 비서는 즉시 화면에 2장의 서류를 띄웠다. 이지영과 김순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99.998%의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와 성공적으로 끝난 신장 이식수술 확인서였다. 따라서 오늘부로 제 딸 이지영은 김하늘로서의 법적 지위를 완벽하게 회복할 것이며 한솔그룹의 정식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갖게 됨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순자의 다음 말은 그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제 딸이 돌아오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솔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탐낸 누군가가 제 딸을 음해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으며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기 때문입니다.
순자의 시선이 화면 속 최미정의 얼굴에 정확히 꽂혔다. 최미정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최미정 이사. 네, 네, 어머님. 이제 어머님 소리는 집어치우시게. 나는 당신 같은 며느리를 둔 적 없으니. 순자는 민 비서에게 다시 한번 신호를 보냈다. 화면에는 최미정의 통화 녹취록 전문가, 그녀가 기자 및 재단 이사장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증거자료로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추악한 민낯이 그룹의 모든 핵심 임원들 앞에 낱낱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아니, 저건 모함입니다. 조작된 거예요. 미정이 비명을 지르며 부정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순자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다. 최미정 이사는 오늘부로 한솔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 당신과 내 손자에게 주어진 모든 주식과 재산은 신탁 처리하여 손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룹에서 관리한다. 당신은 빈손으로 이 집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당장 사라져. 어머님, 제발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미정은 화면을 향해 울며 빌었지만 순자는 이미 그녀의 화면을 꺼버린 뒤였다. 그녀는 남은 임원들을 향해 말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최미정 이사와 같은 배를 탄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김순자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그날 오후, 지영은 병실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직 몸을 가누기는 힘들었지만 정신은 많이 맑아진 상태였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휠체어를 탄 김순자가 들어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순자였다. 몸은 좀 어떠냐? 괜찮아요. 지영은 시선을 돌리며 짧게 대답했다. 그때 순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수술 자국의 통증을 참으며 힘겹게 지영의 침대 옆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그녀는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깎기 시작했다. 서걱서걱 과일 깎는 소리만이 병실을 채웠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과일 한번 깎아본 적 없는 손이었다. 칼질은 서툴렀고 사과 껍질은 자꾸만 중간에 끊겼다. 하지만 그 서툰 손길에는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진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영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이었다. 증오와 원망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저 서툰 칼질 소리에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순자는 다 깎은 사과를 조각내어 작은 접시에 담아 지영에게 내밀었다. 먹어라.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힘을 내지. 지영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사과 조각 하나를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아삭하는 소리와 함께 달콤한 과즙이 메마른 그녀의 입안에 퍼져나갔다. 그 순간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따뜻하고 서러운 맛이었다. 시간은 약이었지만 30년의 상처를 치유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이지영과 김순자의 퇴원은 순조로웠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하고 조심스러웠다. 순자는 지영과 시우를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으로 데려왔다. 30년간 주인을 잃은 채 먼지만 쌓여가던 김하늘의 방은 이제 시우의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하지만 지영은 그 화려한 저택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이지영이라고 생각했고 김하늘이라는 이름과 그 이름에 딸린 과거는 벗어던지고 싶은 무거운 옷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종종 악몽을 꾸었다. 차가운 보육원의 복도,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매몰차게 내쳤던 양부모의 모습까지. 과거는 끈질기게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순자는 그런 딸을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회장으로서 명령하는 대신 그녀는 어미로서 행동하는 법을
아주 서툴게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주방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손으로 미역국을 끓이다 태워 먹기 일쑤였고 시우의 장난감을 사주겠다며 백화점을 통째로 빌리려다 지영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여전히 돈과 권력의 언어에 익숙했지만 그 방향만큼은 오롯이 딸과 손자를 향해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영은 자신을 괴롭히는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순자에게 말했다. 제가 살던 반지하 방에 잠시 다녀오고 싶어요. 순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아 딸을 신월동의 낡은 골목으로 데려갔다. 눅눅하고 어두운 반지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지영은 방 안에 우두커니 서서 치열하게 버텨왔던 자신의 지난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았다. 가난했지만 그곳엔 시우와 함께 웃고 울었던 소중한 기억들이 배어 있었다. 그때 순자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말했다. 이 집 우리가 간직하면 어떻겠니? 네. 이곳은 네가 이지영으로 살아온 증거잖니. 네가 얼마나 치열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아들을 키워내며 버텨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 같은 곳이야. 김하늘의 과거만큼이나 이지영의 시간도 소중한 내 인생의 일부다. 잊거나 버릴 필요 없어. 그 말에 지영은 처음으로 순자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끌어안아 주려는 사람으로. 지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순자의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순자는 그런 딸의 등을 말없이 그러나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다. 30년의 세월이 남긴 응어리가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지영은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시우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다. 순자는 그룹의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손자를 돌보고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할머니의 삶에 익숙해져 갔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5월이 되었다. 그날은 시우의 초등학교 첫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지영은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의 김밥을 쌌고 순자는 어색한 솜씨로 과일을 깎았다. 세 사람은 나란히 손을 잡고 학교 운동장으로 향했다. 시우는 달리기 시합에서 1등으로 들어왔다. 아이는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엄마와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와락 안겼다. 엄마 할머니, 나 1등 했어. 잘했어.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강아지 장하다. 세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웃었다. 주변의 다른 학부모들이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평범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행복이었다. 운동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지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순자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살려줘서 고맙다고요? 그리고 그녀는 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망설였던 그 한마디를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내뱉었다. 엄마. 순간 순자의 세상이 멈췄다. 30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왔던 그 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내 딸 하늘아. 비온 뒤의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그들의 과거는 상처투성이였고 미래 역시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아들. 세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새로운 이름의 가족으로 함께 걸어갈 것이다. 저 멀리 시우가 나비를 쫓아 잔디밭 위를 신나게 달려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영과 순자의 얼굴에는 따스한 봄 햇살을 닮은 미소가 가득했다. 그렇게 30년의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세상에 진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